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35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늘 힘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개그맨 맞습니다. 노정열 개그맨님 나오셨습니다. 공무원 특채 합격은 권성동,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구급도 권성동, 구급도 권성동. 권성동 우리 주변에 서경숙 선배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애주일에서 권성동이가 예, 시작하자마자 1,000명이 넘은 공무원 특채 합격은 권성동. 못 살아. 네. 늘 월요일 수요일 민주당 비대위에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주제를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세 분의 빅스피커 사이에서 저희 날 것이잖아요. 그냥 가장 중요한 주제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광고 모델 교체해도 될 것 같아요. 생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강하게 키우는 거죠 지금. 네네. 네. 저희는요 여러분들 방송을 할 때요 주제를 안 가르쳐줘요. 각자 준비해서 각자 거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김현정 위원장님 여긴 주제라도 뭐야 오늘 그러기는 아니 본인은 비대위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 클리핑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때문에 저희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어디서 바로 오늘 비대위 몇 시였어요? 9시요. 와 살아있는 날것에 맞아 비공개 전화였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먼저 우리 그 주말들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 곽동 선생님 힘내라 방송들 여러분들 곽동 선생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말에 가장 핫 이슈는 이재명 의원님의 당대표 출마. 네. 우리 먼저 우리 이쪽으로부터 들어갈까요? 우리 노정열 방송이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왜 이재명이어야만 지금의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 후보가 생방송으로 그 당대표 출마 선언하신 걸 보고 힘이 난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 바로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명나지 못한 지가 한 반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그 카드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다시 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권 사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 한마디가 역시 이재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선언 이후에 뭐 서른, 강병원, 이원옥, 조응천 따위들의 이렇게 멘션을 보면 참 급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멋있게 칠 수가 있을 텐데 제 친구 강병원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급들이 낮은지 너무 창피해요. 그분 병원 안 가셨어요? 병원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병원아 정신 차려. 반대를 하더라도 멋있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단다. 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어제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원래 뭐 출마는 사실은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17일로 우리가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나오길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개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 당원들은 다 나오길 바랬죠. 맞아요. 그리고 출마 그 문에서 딱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그 172석의 의석수 가지고도 이렇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항상 왔었잖아요. 그거를 속 시원하게 역시 이렇게 이기는 민주당이라는 컨셉으로 딱 쳐준 것 같고 또 저희는 이제 원외니까 한 가지 이제 보면 그 출마 문에서 보면 우리 지금 정당이 사실 원내 중심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네. 되게 중요했어요. 맞아요. 이제 그 워크샵 같은 거 할 때도 원내들만 가요. 팔찌들만. 같은 지역위원장인데 맞습니다. 맞아, 국민의힘은 팔찌들만. 같이 해요. 그것도 못하네 우리가. 전국에 253개 지역위원회 있잖아요. 네. 똑같은 지역위원장이거든요. 원내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같은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나 지역구 지켜야 되니까. 예, 대선이나 지선이나 선거 있을 때는 모든 더 열심히 했잖아요, 의무는 이번에. 똑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권리는 하나도 없어 우리는 원에는. 그거를 이재명 후보께서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했고 또 한 보세요. 원내랑 원외가 얼마나 그 원내 기득권 카르텔이 강고한지 보좌관 9명 지원받잖아요. 후원금 1억 5천에서 선거 있는 날 3억까지 후원금 받죠. 네. 지역 사무실 내죠. 네. 근데 우리 원외들은 아무것도 지원받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내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만 불법인 거예요? 아니면 선거법이에요? 전부 다 불법이죠. 그게 이제
저기 그 오세훈 그 옛날에 한나라당 차떼기당 뭐 이렇게 있을 때 오세훈법이라 해서 그 지구당 없애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지구당이라는 게 그 이제 그 노회찬 의원 그 자살했을 때 그 기억나시죠? 네.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상당히 투명해졌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오히려 지역 정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너무 그 강하게 타이트하게 해놨고, 근데 또 원내들은 또 제한을 많이 풀어놓고 이런 상황이어서 항상 그 원내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 있을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는데 되기만 하면 또 유야무야 되고 계속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올해 전반기 때 그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의 구두 합의도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때 법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엎어버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난동을 부려요. 항상. 아니, 그게 오늘 중요한 주제 권난동. 그게 무슨 그 원내들의 그 지구당 부활 표현이 지구당 부활하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는데 네. 그 원내랑 똑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에 한 명 낼 수 있는 정도랑 예. 저 유급 직원 한 명 정도 둘 수 있는 정도를 허용하자라는 그 정도 내용이거든요. 원내들에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그 후보께서 그거를 저 출마원에서 밝히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내랑 원내를 똑같이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문화부터 바꾸겠다라고 하고 그런 그 차별을 없애겠다는 예, 거예요. 그 원내 지역위원회 활동 관련해서도 그 어느 정도의 그 허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번에 아마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표는 다 중앙위원이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당연한 거고 92명 있거든요. 지금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25%에 달하거든요.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 표가. 그걸 노리고 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거는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원외 원래부터. 지역위원장 했어요. 맞아요. 분당에서 분당갑에서 한번 나갔다가 떨어지셨죠. 떨어졌잖아요. 네. 그 내용을 잘 아는데 다른 그 분들도 그 내용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한번 약속한 거 실천하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장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더원협에서 그 전에 이제 뭐 잠깐 요 얘기는 우리 네. 곽동 선생님 얘기 예.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총평부터 듣는 거예요. 네, 지금 총평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은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본인의 저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럼요. 원외 지역위원장의 어떤 차별을 해소하는 네. 그런 거 와닿지만 많은 분들은 감동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럼요.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동 선생님 네, 세 가지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출마 선언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밖에 없다라는 자기 잘난 척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내가 해결할 거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5가지 분야로 정리해가지고 공약이 나왔죠. 지금 김현정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뭔가 해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강, 박박, 김설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훈식, 강병원 거기다가 박주민, 박용진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쭉쟁이들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한 8명, 9명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출마할 때 윤석열의 폭주를 막거나 위기다.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잘해보겠다.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냥 형용사만 난무했다면 이재명은 직접 공약 5개를 냈다는 게 특이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 공약 5개 중에 가장 와서 닿은 게 감동적인 게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하겠다. 꼭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건 정면 도전인데요. 그 전까지 보고받으셨으면 혁신 플랜의 기본은 네. 당원들이 제 몫을 해라. 문자 폭탄 보내지 말고 이랬다면 이재명의 혁신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혁신해 나가겠다. 당대표와 당직자들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넓히겠다. 이재명 의원은 노상하던 거예요. 문자 오는 거 보고 저도 보내기 전날 문자 보냈는데 답을 바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왜 둘러가겠습니까? 잠정적으로 대의원 등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직접 소통하다 보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가 돋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출마가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저는 딱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엄청나게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지쳐 있었거든요. 3연패 선거를 지면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다. 맞아요. 너무너무 이제 민주당 너무 손이 많이 간다. 민주당 너무 힘들다 지지하기가 이런 얘기 있었는데 또 다른 당대표가 나왔으면 또 그 당대표가 어떤 또 모습으로 보일까 걱정 반 뭐 기대 반인데 이재명 의원님이 출마하시는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원에는 아무것도 뺐지만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지원도 없고 네. 그럼 지역구 본인 돈으로 하는 다 거야? 사비로 하죠. 그럼 제대로 활동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는 걸 둘째치고 불법이에요. 그 사무실 내고 이러면 불법이라서. 현재? 예.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럼 어떻게 지역구로 관리?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못 내게 하는데 선관위에서 그 이제 개인 사무실을 내죠. 개인 사무실 내는데 개인 사무실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요. 그 네. 지역위원회 주소를 알려달래. 예. 지역위원회 못 만들게 돼 있는데 주소를 알려달래. 앞뒤가 안 맞는 왜냐면 글로 얘기네. 연락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법이 지금 괴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진작에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원내에 들어가면 다 원내들이 경쟁자로만 보이나 봐요. 그렇지. 아그 지역구.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기득권 유지 여야의 원내들이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면 자기네 경쟁자가 이제 커지는 거니까 사실 그게 속내인데 이제 겉으로 얘기할 때는 지구당 부활하면 국민들이 지금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원내도 없애라. 당연하죠. 그런 권한들을. 국회에서만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룹파의 올 비례대표로 하든가.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근데 대선 때는 똑같이 다 뛰어야 되거든요, 같이. 네. 더 열심히 지역구라는 뛰셨고. 말을 안 쓰고 그게 비례 온상이냐 얘기해가지고 예. 지금 뭐 지역위원장, 지구위원장 이렇게 야어야가 부르는 이름도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누구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줄 서서 돈 받아먹는 창구로 단속을 못했었다. 이게 과거의 기준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든 제대로 살려야죠. 사람 가는데 길러야 되듯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차기 주자들이 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 조치들인 거거든요. 최소한의 요구인 거지. 국회의원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이랑 직원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아니라 작년 말에 우리 그 시도 의원들도 보좌관 제도를 신설해 줬어요. 한 명? 0.5명씩. 0.5.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정책 보좌관들 이렇게 해주는데 그 우리 시도 의원들의 공천에 대한 영향을 대단히 미치는 게 지역위원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거든요. 예. 근데 정작 지역위원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지금 이게 현실이 참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허용을 좀 여야 같이 해야 될 필요는 근데 있는 말씀 중에 아까 권난동이 뒤집었다는 건 뭐예요? 잠깐만요. 권난동은 나만 써야 돼요. 공중파 나가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이제 못 올 것 같아 몇 년 동안. 권선동 씨. 권선동 씨라고 하세요. 그 정개특위 열어서 왜 이제 여야 간에 정치와 관련된 그 제도들까지 논의하잖아요. 그래서 뭐 상반기 때 그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 이게 우리 당론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합의 안 돼서 안 됐잖아요. 그 정개특위에서 지역 활동 관련된 그 내용을 여야가 논의를 했고 구두상으로 합의가 됐대요. 예. 근데 그 권성도 원내대표가 뒤집었다고 장경태 의원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건 정확한 왜 그러냐 건- 그랬더니 그냥 모르겠대요. 저쪽이 원내가 더 많거든요. 우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원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들을 저쪽이 더 필요하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이 왜냐면 그렇죠. 그쪽이 원내가 많은데 근데도 이유를 모르겠대.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당내 잠재 경쟁자들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쪽 당도 뭐라 하냐면 국민의힘은 그거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거기는 뭔가 있나 봐. 그냥 오히려 쉽게 뭐가. 생각하면 지역에 원래 사업하시던 양반들이 간판 하나 더 걸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유착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실제로도 많았고. 근데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뭔가에서 사무실 하나쯤 유지하는 거 하나쯤 직원 하나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문제는 지역에서 사회활동 하시던 분들이나 노조활동 하시거나 뭔가 역량이 있어서 그 지역을 살리는 사람들은 사무실 하나 해놓고 오는 연락도 받아야 되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인데 제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편법을 쓰긴 써요. 제가 알기로는 후원회를 만들어요. 후원 불법인데. 아니 후원회장을 맡으면요. 예. 그 지역구에 후원회장을 만들더라고요. 뭐 옆 지역구나. 그래갖고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고 하던데. 후원 회장도 못 두게 돼 있는데요. 후원에도 아예 진짜로요?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만 잠깐 그걸로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때만. 출마했을 때 평소에는 안 되고. 예비부 등록한 다음부터만 그때부터만 경험하는 잠깐 할 수 있는 거. 떨어지면 안 되고 이제. 평상시에는 없어요. 네. 되게 어렵구나. 거기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외는 건달이네. 아이 말씀. 건달이라니. 잘못하면 백수가 되는 거지. 우리 정치 백수 쪽에 우리 정치 가깝어요. 건달이라고 맞아요. 그러죠. 사실 근데- 엘리트 건달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뺏지 못 달고 정권 뺏기면 우르르 쫓겨나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우르르 밀고 나 들어가고. 거기다 또 이제 총선 때 후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원에는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고요. 원내는 3억까지 받을 수 두배 있어요. 차이가 나네. 후원을. 근데 그 후원금 받고 이제 그 선거 15% 이상 되면 보전 받잖아요. 네. 100%. 그러면 돈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원내들은 국고로 기속돼요. 네. 정당에서 가져가요. 정당에서. 그리고 원내들은 자기가 써. 야, 금배지가 진짜 깡패네. 아니 그러면 진짜로 오늘 되셔야지, 이제. 원내위원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치열해요. 치열해요. 예. 어떤 데는 8명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더 갖고 싶을 때 지원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정치가 나아지질 않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김현정 위원장 같은 경우 평택에서 사건 사고도 많고 뛰어다닐 것도 많은데 결국 자기 사비로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먼저 우리가 이재명 의원님의 당대표 출마를 좀 알아봤는데 우리 먼저 김현정 의원님 이제 김현정 타임 오늘 비대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그 원구성 관련해 가지고 원구성. 예, 원구성 관련해서 가방위 때문에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7월 21일까지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까지 원구성 하겠다고 합의를 국회의장 앞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또 약속을 했던데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방이 하나 남았는데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금 직무대행이 뭐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MBC와 KBS를 다 장악해 가지고 뭐 공정한 언론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반드시 그 가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비판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노조 언론 노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들이 가방을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당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검경 장악이나 국정원 같은 사정기관들 다 장악하고 이제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 방통위원장 보고 사퇴하라고 막 했잖아요. 저쪽 네. 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조짐들이 많이 보이니까 가방이만큼 반드시 그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권성동 대표가 하는 얘기가 이 과학과 기술 정책을 반드시 정부가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그래서 가방위를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계속 폈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 가방위 그 방송을 띄자.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뛰자. 예,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분리를 하자. 바로 반대했답니다. 앞뒤가 안 맞네요. 너무 무슨 투명해. 일이에요? 권성동은. 그리고 권 여당이 과학과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 너희 그러면 과학과 기술 가져가고 민주당은 언론 방송이 방송은 중요하니까 가져가려 했더니 또 싫대요. 네, 권성도 원대가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그거는 아직 안 배운 것 같아요. 또 난동 부리겠네 좀. 그저 아니 그 구급 공무원도 그 막 그냥 대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져가 구급 공무원 갖고 뭘 그러냐고 했더니 또 그 서경석 공무원 에휴, 진짜. 그 에두윌 전국의 공시족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거. 지금 뭐 공부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 강원랜드 네, 채용비리에도 또 무죄는 났지만 엄청난 판사들이 엉망인 거죠. 네. 우리나라 판결 중에 아마. 강원랜드 시즌 2.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고 방식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요 과방이 뭐 분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면 민주당의 기조는 법사위는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이미 뭐 그거는 왜 그러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 말에 저기 윤호중 공영방송 그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제 언론개혁법 관련돼서 한번 그 국민의힘이 한번 약속 어겼잖아요. 예. 그리고 2월달에 정개특위에서 한번 정치개혁하는 것도 한번 어기고 대놓고 그때는 서명까지 하고 갔다가 뒤집었죠. 4월달에 또 사개특위 관련해서 또 한번 엎었고 세 번이나 그쪽에서. 걔네들은 없는데 왜 우리는 못 엎어? 그래서 우리 당 입장은 그 앞쪽으로 3번 엎은 거 그 앞쪽으로 가서 법사위는 넘겨주겠다. 왜 이렇게까지 가고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가방이 갖고 또 끝까지 또 버티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어이없어 했듯이 법사위를 우리가 넘겨주고 그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 임명되도록 도와주면 원구성 협상에 동의하겠다. 이 얘기는 그렇죠. 네. 김진표 일단 국회의장으로 뽑고 그래도 그래 국회 형태가 열리니까. 되니까 국회를 열고 그럼 급한 건 처리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 대신 법사위에 넘겨줄게 딴 거 갖고 하자라고 생각한 거 그걸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약속을 민주당이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걸 굳이 지켜야 될 건지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그럼 고맙다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받아줘야 되는데 당연한 걸 뭘 그래 그러니까 둘 다
못 주고 과방이 가져가든가 이걸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저거죠. 그러니까 법사위 넘겨주고 민주당은 과방이랑 행안위를 갖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권선동은 과방이랑 행안위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예. 거기서부터 이제 파토가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쪽에서 외교통상위원회 있잖아요. 외통위. 그거 중요하잖아요. 외교랑 통일하는 거니까. 예. 그거 항상 여당이 맡았거든요. 네. 지금 그거를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가방이 본인들 가져가. 자신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박지원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만나기로 했다 안 예, 되고. 그런 그 뭐 이렇게 국가 전체에 관련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뭐 장악하려고 하는 그게 더 맞네요. 1순위인 것 같아요. 저쪽은. 근데 왜 굳이 저는 그냥 단순한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왜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집권 여당도 아닌데 단지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국정 책임은 민주당 몫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몫인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차라리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민주당은 저는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우리 행안위, 법사위, 과방위 뭐 몇 개 요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 딱 못을 받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럼 또 민주당 의원들은 역풍 분다. 이것 때문에 또 그런 건가요? 그 지난번에도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논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법사위 넘길 때도 사실 그 원내대표단은 넘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이 법사위 연장 넘겨도 우리가 법사위 다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안에서 왜 워크숍 때 의원 워크숍 때 그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그 보시면 그 주류로 하고 있는 게 이 이름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때. 예. 그래서 여성교한테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우리가 그때 의원수가 더 많았어요. 한 명이. 그런데 넘겨줄 이유가 없고 고집 부리면 되는데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합의를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끌고 갔었죠. 지금도 당내에서 우리 얘기하는 그 수박들이라고 얘기하는 협치 중심주의. 21대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2년간 이낙연이 원내대표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낙연이 당대표. 당대표 할 때 얘기하면서 그랬죠. 무조건 협치해야 된다. 그냥 혼자 하게 되면 국민들이 싫어한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행보처럼 보였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법사위 넘겨줘도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많아도 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고 통과 안 시키면 끝이에요. 저는 솔직히 지나고 난 얘기지만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잡고 있었으면 조국 장관님 저렇게 안 당했어요. 저는 좀 회의론이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 여러분들 법사위를 넘겨주거나 상임위 배분은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확정되지는 않았죠.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임위 이거 보니까 이게 맞나요, 위원장님? 그 7월 20일 수요일 날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민주당이 먼저 하고 21일 날은 국민의힘이 하고 그다음에 25, 26, 27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25일 월요일 날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이것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7월 26일에는 경제 분야 이것도 뜨거울 것 같고 7월 27일에는 교육 사회 분야 이것도 박순애 어떤 교육부 장관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다룰 것 같아갖고 일단 민주당의 시간은 오고 있어요. 무조건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저쪽은 제대로 답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상임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계속 버틴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최종 양보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15대 이후에 이렇게 하반기 원구성이 48일째 구성 안 된 게 처음이래요. 처음이고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방에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건 확실하게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5일부터 27일까지 그 대정부 질문하잖아요. 분야별로 이제 11명이 하는데 우리 그 민주당이 6명, 국힘당이 4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하는데 지금 원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지금 그 대정부 질문하는 순서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를 봐서는 원구성이 될 거다라는 또 반대로 또 희망을 좀 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그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1일까지 원구성 합의하기로 오늘 구두로 약속은 했는데 지난번에도 개원절 전에 하기로 했다가 안 됐잖아요. 청소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들이 공통적으로 겁내는 게 당대표 선거가 주말에 그 8월 초에 첫 주에 나가서
그 대구, 강원 뭐 이쪽에 8월 시작하지 6일 않습니까? 날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8월 6일 전에 원구성이 다 끝나지 않으면 이재명이 들어서 폭탄 터트릴지 모른다는 게 여야의 공통적인 분위기입니다. 예컨대 지금 몰아붙인다. 총수님 말하는 대로 다 얘기해갖고 법사 왜 넘겨주냐고. 우리가 집권당이고 강한 민주당 협조 안 하면 우리끼리 구성하겠다. 김진표 의장이 어떨지 모르고 원내대표랑 협의하겠다라고 만약에 폭탄 선언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그 전에 원구성해야 되고 역순을 하게 되면 역산을 하게 되면 21일쯤 끝내야 그래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흘 내에 모든 배정이 다 끝납니다. 조정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뜨기 전에 당내 수박들은 어떻게든 야 우리가 최대한 봐줬어. 우리 좀 잘 되게 해줘. 그리고 자기 나가는 지역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굴러가는 걸로밖에는 계산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날짜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옛날에 이재명 출당하라고 난리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플랜카드 걸고 지 혼자 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이재명 출당하라 했던 자가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 몰아붙일 때 김진표가 과연 협조를 해줄 것이냐 상극이에요 둘이. 그때 그런 것도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민생경제 안정특위는 합의가 돼서 이제 13명이 이제 구성되는데 여야 6명씩 하고 비교섭단체 1명. 그래서 이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나마 그 힘든 경제랑 민생에 대해서 좀 물꼬를 트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제대로 작동할지 또 궁금합니다. 뭐 제대로 작동하겠어요. 들어가서 문제 뭔지 모르는데. 아니 저는요 왜 이렇게 국회 그 상임위 구성을 서두를 거 없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48일 지나는 게 처음이라며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뭐 역풍을 맞거나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는 거 없거든요. 저는 민주당은 느긋하게 지금은 좀 세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이고요. 늘 끌려다니는 모습만 봤던 게 너무 지겹거든요. 당내 세력들은 무언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 그 이재명 계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숫자를 보게 되면 저쪽은 초선을 포함해서 80여 명 정도가 지금 이낙연계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많이 잡아봤자 60명도 안 됩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지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이라 그러면서 박홍근을 몰아내서 법사위 넘겨주고 일단 국회 열고 다른 거 갖고 있으면 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변수가 확실하게 떴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주에 좀 서두를 겁니다. 근데 원칙이 제가 늘 강조할 때 민생과 개혁이 하나라고 저희가 또 1년 전에 민주당 사업에서 데모 시위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입법부 300명이 역할이 큰 것 같아 또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개혁 입법 제도 바꾸는 거랑 국정감사하는 거랑 연말에 예산 통과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라 살림 사례는 대통령과 행정부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저들이 약속을 지켰으면 모르겠거니와 중요한 약속을 3번 이상 깼는데 우리가 명분이 왜 없습니까? 그죠? 지지율이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대 후반으로 떨어질 텐데. 원칙대로 그냥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많은데 양보 안 했다서 우리가 역풍을 맞는다. 그거는 정말 회의주의자 그리고 루저들의 입장이에요. 어제 이재명 대표에서 제일 속 시원했던 게 저는 사법 리스크요? 국힘에서 고발하고 검경이 수사하는 게 사법 리스크라고요? 제가 어제 봤던 말 중에 제일 속 시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백브리핑에서. 그리고 원칙대로 지켜나가기를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 우리가 아직도 약간 응원하고 있거든요. 실망도 했지만.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입법부의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간이라고요. 네.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야당이 협치를 하지 않아요? 야당은 주도권은 발목 잡는 거야. 그렇죠. 여태까지 야당은 항상 딴지 거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해 못할 때 뭐라고 특히. 하면 네. 아니 우리가 국힘당이 발목 잡고 딴지 걸면 뭐 집권 여당을 견제한다 그러고 아니 왜 야당까지 돼갖고 협치를 얘기해요? 민생이랑 경제도 우리가 훨씬 더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생경제 안정특위도 우리가 제안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대안만 제시하시고 구성에 너무 목맬 필요 없다. 근데 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급해야 되는데 왜 쟤들이 난리지? 그런데 특위 구성에서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갖다 안겨요. 이게 누구 점수 따는 정치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도 일하고 나면 일한 생색은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 열기도 전에 특위 구성하고 그걸 갖다 국민의힘 위원장에 갖다 바치고 그럼 공이 생기거나 뭔가 결정되면 국힘당 위원장이 발표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요. 아직도 여당의 그 습성을 못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의석 많고 아직 여당의 습성을 못 버리고 연속 3연패했다고 아싸 다음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막 지배적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국회를 빨리 여는 게 문제예요. 이분들은 연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빨리 국회를 열어갖고 화면에 많이 나오고 자기 활동하는 거 많이 보여줘서 2024년 배지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 딱 그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게 가장 문제가.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 오늘 또 그 상임위 구성 얘기 말고 또 별다른 건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인사 있잖아요, 인사. 뭐 그냥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고위직 중하위직 할 것 없이 코바나 콘텐츠 출신 2명, 네. 그 저 봉화마을 김건희랑 같이 동행했던 그 저 대선 기간의 개사가랑 관련됐다는 그 인물 2명 있고 또 정비서관이라고 머리 짧고 여자같이 남자같이 생겼는데 여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라는 황 씨 아들. 그 뭐 황종호 씨라고요. 그 뒤통수 제가 그쪽 들렸던. 전문가잖아요. 황종호라고 삼촌이라고 부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목덜미 잡은 예.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또 사람이라고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네. 어떤 무슨 법사가 잡았어요. 그것도 윤석열 외가 6촌 또 저기 대통령실 들어간 거. 네. 구구 유튜버 안정권 씨 그거 친누나. 금방 말씀하신 거는 우종범 씨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정범 씨 우스 강릉 선관위에 네. 아니요, 그건 별도 다른 사람이에요. 또 별도고. 있어요. 또 뭐 맨 외가 마지막에 6촌은 이제. 또 있고. 외가 육촌은 어릴 때부터 친척이라고 예, 씨, 그 사람은 자원봉사했어요. 선거운동 예, 함께한 동지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고 또 우씨 아들, 그 이번에 문제된. 성관이 아들, 거기가 또 윤 대통령과 40년 직이라면서 우씨도. 근데 이 중에 제일 웃기는 게 강릉 안정권 씨. 누나죠. 그건 알고 나면 도저히 뽑을 수 없을 때. 안수경인가요? 예, 안수경. 지금 그만뒀다가 하지만 대놓고 그 채널 같이 운영하고 안정권이 없을 때 혼자서 난리를 취임식에 쳤는데 초대받고 누군가가 그 분명히 안정권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취임식에도 초대를 받고 안정권 누나가 국정 홍보실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대통령실. 근데 지금 이게 인사농단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쪽에서 계속 북풍놀이 하고 있잖아요. 종북몰이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저기 그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것도 저는 그 탈북 살인자 맞죠. 인도 네. 사건인데 그 네이밍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탈북도 아니고요. 사람 죽이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제3국. 16인 살인 도피범 추방한 북송. 거죠, 추방한 네.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국으로 도피하다가 네. 얼쩡대다가 우리나라가 그 자꾸 NLL을 침범하니까 추격해갖고 잡아가고. 거기도 애매한 그 게 중학범 추방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바로 10명 중 죽였다는 게 밝혀지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못 가고 얼쩡거리고 어디 가야 되나. 자강도로 숨을라 그러다가 맞아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하다가 추궁이 돼서 16명 죽였다는 게 밝혀지니까 그제 와서 뭐 넘어오겠다 쇼를 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은 게 이 살인마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많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여당이 정치를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욕하려고 하는 건 이해 충분히 해요. 그런데 이건 아닌 걸 갖다 붙여갖고 이미지 정치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까지 나서서 막 이제 같이 정부 여당이 같이 한 통에 대해서 막 세게 지금 북풍놀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우상호 위원장이 우리도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했죠.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이제 쭉 나열했던 거 인사농단 그러니까 포함해서 같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지금 받아친 거죠. 예. 그래서 잘했습니다. 오늘, 예, 그것도 오늘 저 비대위 공개 발언 때 공식적으로 또 했어요. 근데 통일부나 대통령실 이 관계자가 참 바본 게 네. 여론을 살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지금 이 살인범 도피 북송 사건이든 서해 공무원 그 살해 사건이든 정상적인 국민들은 그 두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욕 너무나 먹는 당연한 게 얘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정말 무능하고 엉망으로 있었던 게 지금쯤 입 열었을 때 도움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호용 실장 하나 정도가 지금 말하고 있지. 이인영 장관이 얘기했어야 돼요. 그렇지. 통일부 장관이고 몰랐을 리 없고 관련된 게 드러난 게 이거지. 다른 걸 얘기 지금 정부가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박지원 같은 경우는 자기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지만 소상하게 납득하게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들이 지금까지 내내하는 얘기는 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 그거 할 때만 입 열어. 이러니까 열받는 거죠. 김건희 특검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난 대선 때 나왜 김건희 특검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갑바가 있었으면 뭐 이재명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겠지. 그쪽은 싸우고 싶지 않은 저도 것 아까 같아요. 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열받죠. 사실 그거 프레임 건 건데 사실 정치 보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보복은 아니고 테러죠. 뭐 방송 나가서 그 사법 리스크 자꾸 그래서 이게 무슨 사법 리스크야 정치 보복이지 그랬더니 그쪽 패널이 국힘당 패널이 하는 얘기가
정치 보복은 대선 때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거를 선거법과 관련된 거를 서로 이렇게 이렇게 없었던 거를 해주는 거지. 원래부터 이렇게 뭐 있는 게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똑같은 얘기하시면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조사받는 거. 네. 김건희 사법 리스크 있다. 영부인짜리 내려놓고 쉴 거냐? 얘기하죠. 제가 그때 그 저기 대선 기간 중에도 제가 또 금융 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 조작이 정말 중범죄거든요. 그럼요. 예. 그거 외국에서는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뿐만 100년 이상 아니라 나와, 100년 이상. 진짜로 중범죄거든요. 그 자본시장 그 정도 해먹었으면 100년 이상. 거기다 각종 학력, 경력 그거 다 지금 있죠. 살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지 논문 예. 난리가 났죠. 아, 우리가 우리 봐도 만약에 부끄러워. 그런 논문 표절하고 그랬으면 그 학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 후보도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 있는 저 인사들이 왜 우리 후보 유력한 후보한테 사법 리스크를 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 그 유력한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후보가 얘기 안 아닌 하냐고 거예요. 말이에요. 오히려 무능하고 비겁하고 그렇습니다. 그쪽을 세게 쳐야지 왜 우리 유능한 우리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이재명을 쓰러뜨리고 지가 자리 한 자리 얻고 싶어서들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제가 왜 했는지도 정치 모르겠고. 보복이라는 말이 하냐면 보복은요 우리가 뭔가를 쟤네들한테 했을 때 쟤네들이 당했으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쟤네한테 한 적이 없어요. 저건 일방적인 정치 테러예요. 지들이 찔려서 그 실제로 넘어졌죠. 그 뭐 저 성남 FC 후원금 사건하고 뭐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이거 전부 다 대선 때 그때 대선 막 때 누가 나왔냐면 우리 민주당 안에서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낙연 나온 측에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거고 성남 FC 원금은 지금 네 번째 수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째. 합쳐서 아니, 3년 똑같은 6개월, 거를. 만 3년 6개월, 3년 7개월을 조사해 놓고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 이재명 의원이 어저께 작심하고 동네 선무당이 굿한다고 굿하려면 효과가 나야 될 텐데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는 굿을 해요라고 떠들면서 모욕죽이라고 있는 모습 오죽했으면 얘기가 나왔겠어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지금 북송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똑같은 상황인데 새로운 증거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에 다 절차적인 정당성 갖춰가지고 국회 정보위원회까지 보고하고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이런 걸 다시 해석만 달리해갖고 이렇게 재탕하잖아요. 이 나머지 저 다른 사건들 있잖아요. 성남 FC 이런 것들도 그럴까봐. 그럴까봐 걱정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이 정부가 이런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국민적인 저항이 엄청 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북한 문제 이렇게 들고 나오면요 무조건 플러스 점수가 나는데 좀 들고 나와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매년 쌓이고 있어요. 안 통하더라고요. 이번 거는 뭐 그 흉악범 추방 사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잘못 건드린 그러니까 바보들이지 않을까? 마이너스가 크고 실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뭐 아무리 그쪽에서 논리적으로 막 법률적인 얘기해도 제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조건만 보니까 저는 이게 아주 대단한데 윤석열 사진 이미지 사진 나왔을 때 다 빈 서류 백지 A4 들고 있는 사진들이 나왔고 텅 빈 컴퓨터 화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디테일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헛걸 발견하는데 이게 발견되니까 다행입니다. 만약에 꼼짝없이 넘어갔었으면 사실이 아닌 것도 뒤집어지면서 북한 퍼주겠다 이따운 소리만 나올 거거든요. 네. 잠깐 우리 웃어가는 얘기 한번 할까요? 어떤 분이 김현정 위원장님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을 것 같다. 지금도 귀엽잖아요. 유치원 빵 모자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아니 이게 뭐 머리를 너무 세워놔가지고 우리 시원하고 코디님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안 들어가고 싹 피해 있었더니 김현정 위원장님 머리에 최선을 다했네. 제가 그 저기 별명이 또리 장군이었어요. 똑같다 아니, 진짜. 네, 먼저 이제 리얼미터에서 오늘 리얼미터는 굉장히 그 우리 쪽에는 좀 불리하죠. 야박하고 예. 저쪽에는 좀 후하게 나오는 지지율인데 윤석열 긍정평가 33.4, 부정평가 66.3. 야. 더블 스코어네. 정당 지지율도 1년여 만에 이제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9.1로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리얼미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미 딴데 어떤 여론조사 같은 작은 기관들이 하는 거는 이미 저는 30%는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요즘 핫한 게 뭐냐면 권선동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이거 굉장히 공정과 정의는 제가 오늘 제목을 지었지만 개나 갖다 줘. 지금 많은 분들이 늘 공정 정의 외치고 20, 30대의 이대남이라고 했죠. 그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했는데 대부분 지금 이탈 러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준석 문제도 굉장히 당에 혼란이 오고 있고 지금 오늘 윤석열 씨가 나오면서 도어 스태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실 인사 질문에 다른 말씀 없느냐? 자기가 불편한 얘기 대답도 안 해요. 생깐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우 원칙적인 얘기만 합니다. 북한 어민 북송의 얘기 물어보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돼야 된다.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말 없을 때 윤석열이 자주 하는 말이죠. 네. 기자 거기다가 이제 권성동과 이제 장제원이 또 내란이 벌어졌어요. 장제원이 권성동에게 너무 거칠다. 그랬더니 경머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윤핵관 내란이 발발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 윤핵관 내란까지 거기에 인사 문제까지 그리고 여기 물가의 폭등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지지율을 진짜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 우리는 솔직히 기분은 좋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노중열 방송인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미국의 광우병 소고기 안전을 철저히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2008년도 봄부터 있었거든요. 대선은 2007년도 12월 달에 있었고 그러니까 정권 초창기 봄부터 강탈을 막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원안으로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해야 자기가 지지 기반이 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검찰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2009년도 5월 23일 날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명박이 한때 17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은 그래도 연인이라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금배지를 달았던 경험이 있고 정무적 감각이라고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위기 극복하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그 실적으로 40%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무 감각 그리고 지능으로서는 이거는 타겟책이 없다. 지능까지 나왔어요. 네, 타겟책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 공감이 간다. 걱정은 이게 우리가 지금 탄핵 카드를 던지기에는 반년도 안 지났는데 이거 역풍 불 것 같긴 해. 무슨 반년 이제 2달 지났는데. 그래요. 잦은 사태나 하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빨리 10%대로 떨어지는 것이 옳고 이때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후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단합된 걸 보이면 천재 일류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큰 봅니다. 충격이 오고 나면 현타가 오는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뭔가 좀 충격이 와서 그러니까 구급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뽑았대 그럼 그럴 수 있지 한 명 정도 백으로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쯤으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 변명이라고 해주는 게 뭐 7급에 꽂아놓은 것도 아니고 9급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그게 9급을 공부하는 16만의 수험생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가 어떤 것도 작정하고 자기 하는 일을 그렇게 폄하했을 때 기분이 안 좋은데 지지 딴 건 모르겠고 윤석열 별로예요라고 돌아설 게 가능하고 거기에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정진석이 그 열심히 이준석하고 말싸움할 때 국회 부의장이 말씀이 너무 거칠다 이러고 얘기하더니 정진석 지금 찌그러졌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장제원이 그래도 원내대표고 당대표 대행인데 직무대행인데 말씀이 좀 거칠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용하겠다 얘기했던 게 장제원이 보기에 권성동에 뭐 7급 꽂아놓은 것도 아닌데라는 말 때문에 타격이 크다는 걸 느낀 거죠. 이 부산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시촌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매기는 거 월급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거 구급 공무원들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거부감이 많겠어요. 진짜 우리 아까 김현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권선동은 그나마 좀 솔직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의원님들끼리 얘기하고. 근데 장제원은 진짜 못됐대요. 영악해 보이지 않아요? 말하는 우리 게. 아까 여기부터 김현정 위원장님 뭐 한 여기부터 말씀 하시려다가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방송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20%로 내려갈 줄 알았더니 잘 버텼다고 30 이번 주는 3%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그 정부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국민의힘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권성동 리스크가 더 부각되고. 실제로 권성동 그 저 직무대행에 대한 기대감 30% 미만이래요. 예. 그리고 국힘당 지지층에서도 가반도 지금 안 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언론 노조 발언이라든지 이런 실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당내에서도 그 원내대표나 직무대행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꽤 이제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처음에 비대위 이제 6월 1일 총사퇴했을 때 박홍근 원대한테 직무대행 하라고 했던 의견들이 내부에 많았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예, 어차피 몇 개월 안 남았고 전대했는데 본인이 고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대만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 당대표 역할까지 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을. 그거에 그렇게 자리를 여러 개 탐하면 안 된다는 게 그때 되게 많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저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우상호 그 위원장을 이제
한 건데 지금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 직무대까지 다 하고 그때는 저 윤호중에 올라간 거죠. 아니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예, 6월 1일 두 번째 이후에 비대위? 예, 두 저희 번째 비대위의 비대위. 비대위 예, 저희 비대위. 비대하다. 아이. 근데 저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실현하고 있죠. 정부는 계속 저렇게 막 인사 참사 뭐 북송놀이 이렇게 하고 전혀 이제 저 민생과 국민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는데 그거를 저 국민의힘에서 좀 어떻게 좀 저걸 해줘야 체크가 안 되는데 되고. 오히려 같이 그냥 더 사고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힘의 당정이 너무 서로 못난 경쟁을 하고 네. 막가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예가요. 대통령이 취임 첫 해 재원전라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와병이 있거나 유고가 아닐 경우에는. 어제 안 나왔어요? 어제 안 나왔어요. 법을 수호한다는. 그저께 이 사람이 얼마나 공사구별이 안 되냐면 보령시장하고 충남도지사가 축제 거기? 예, 보령 머드 축제를 갔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우리 민폐를 안 끼치려면 비행기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아, 비행기 싫어해요. 헬리콥터 그런 거 보니까. 떨어질까봐 그런가? 그럴 그 거예요. 민폐 끼쳐가면서 자동차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재원절날 대통령은 안 나온다? 독대를 시킨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맛이 간 거죠. 저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를 보면요, 윤석열 지지율이 32% 나오는데 저는 윤석열 8월달 되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빼도 박도 않고 20% 중후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왜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느낀 게 경제 위기 대책에 대해서 66.3%가 부정적이에요. 잘 못하고 있다. 본인이 근데 대책이 여러분들, 없다고 했으니까. 8월 달에 뭐가 있냐면요. 이명박 사면이 있어요.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50%가 훨씬 거의 60% 가까이 이명박의 사면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사면 밀어붙이고 있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8월 달 되면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고 북한 송환 문제 이게 북풍놀이 이것도 공감하지 않는다가 거의 52%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작전 실패하고 있어서 다음 달 되면 이거는 20%대로 저는 분명히 주저앉는데 20% 되면 민주당 그냥 좋아서 저번에 의총에서 의원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박수 쳤다는 얘기 듣고 제가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당 의총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와 했대. 내가 참 기가 막혔는데 20%와 30%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보통 30에서 35%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났었을 때 그 콘크리트 지지율도 절반 반토막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웬만한 실수가 아니면 30%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려면 정치도 안 풀리고 경제도 안 풀리고 사회도 불안해야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 게 정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경제는 다들 힘들고 거기에 사회적으로는 코로나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무능하구나라는 판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걱정해야 되는 게 대통령은 처음에 한 100일 동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했는데 관심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떨어지니까 서둘러서 이번 주에 국회라도 열어야죠. 국회 열면 2주 동안 시끄럽게 치고받고 싸우고 모든 뉴스에서 대통령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게 한 달쯤 지내야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사면 나오면 또 이명박이 잘했네 못했네만 떠들 거고 그러면서 지지율을 30%로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이건 아주 치졸하고 국민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보령 머드 축제 갈 때 차로 가는 거 국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가면 민폐가 어떻게 될지. 안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일대가 마비됩니다. 근데 그 많은 축제에 가고 주차장 쌈나게 하고 거기에 안전 문제에서부터 특히나 코로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머드 축제에 가면서 걱정이 태산인 거죠. 안전하게 뭐 지휘했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오늘부터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예산 정책 협의회 이렇게 연다르면서 이제 그 민생과 물가를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미지 정치를 이제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 실효적으로 그 민생이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실효적인 대책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뾰족한 지금 그 대안이 없어서 무대책 상팔자의 근데 그쪽은 이미지 정치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국정 지도에서 아까 우리 그 총수님 말씀했지만
경제랑 민생에 대한 대응하는 그 평가가 훨씬 더 낮아요. 맞아요. 국정지도가 낮은데 그보다 가장 낮은 게 경제 민생 대응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지 정치 이렇게 하는데 뾰족한 대안은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경제나 민생을 살리려면 국회의 지원이 되게 절실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힘이 오히려 정부 여당이 책임감 갖고 해줘야 되는데 목리부리고 있고 그 언론 방송 자극하려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는 국민의힘한테 빨리 저기 원구성 합의해서 빨리 야당과 협치하라. 네, 국회 열어라.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표님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 홍보수석 시켜가지고 처음 봤어요. 저도 홍보수석 그분인지. 근데 홍보석이 누구예요? 네? 최고위원인가요? 어제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 저기 저기 뭐야? 저 사람 누구지? 이러고 충학범 추방하는 그거 네. 그거 그 조희용 나가서 조사받으라면 이렇게 막 그 브리핑했잖아요. 처음으로. 네네네. 예, 대변인도 아니고. 그저 권성동이 지금 사실상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오늘 또 망발을 1일 1일 망발 최영범. 윤석열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 1일 1일 망발을 하는데 권성동 이 얘기가 아마 지금 고시원의 분들 다 일어나야 돼요. 내가 추천한 사람은 7급인 줄 알았는데 9급이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냐. 서울에서. 야 서울에서 어떻게 강릉 촌놈이 사냐. 이거는 강릉이 촌이 돼버렸어. 진짜 막말이죠, 진짜. 그 최저임금이 아니고 구급 공무원들을 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거는 공정 상식 뭐 집권 여당의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여권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가 7급으로 꽂았다는 걸 시인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압박이란 말도 썼어요. 직접 그렇죠. 압력을 넣었다라고. 7급이 얼마나 그거 올라가기 힘듭니까? 그렇습니다. 9급으로 시작하면 한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해야지 걸리죠, 네. 7급 되는데 내가 7급으로 꽂았는데 어떤 놈이 9급으로 했냐. 장재현이 좀 밀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약간 지금 둘이 겹친 건데 9급 공무원이 220대 1이래요. 그럼요. 더 잘못된 게 대한민국 사법법 개혁이 아마 우리나라 개혁 완성의 끝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어렵죠. 그죠? 사법부 건들기가. 그렇죠. 그래도 건드려야 되고요. 10년 동안 끓은 거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권성동에서 무죄를 때린 걸 보고 권성동이 기고만장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금 저는 언론이 기고만장한 거죠. 얼마나 열받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면요. 인사청탁이라 그래요. 저쪽이 하면 추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법망을 피해가요. 늘. 정말 나쁘죠. 강원내도 채용 비리 때도 유명했잖아요. 그럼요. 권성동 대표. 12명이나 되고 증인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검사들도 그쪽에서 잘못 이거 판사였나요? 거기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저쪽에 정부 여당이 항상 무슨 일만 벌어지면 법과 원칙대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해충돌 방지법 작년에 제정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정면을 입에 대거든요. 그 성관이 자기 지역구의 성관이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저촉이 돼서 국회 그 윤리심사위원회인가요? 거기에다가 제소할 수도 있거든요. 빨리 우리 당에서 누구든지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이거 고발해야 되지 않아요? 네, 권선동? 그러니까요. 예. 지금 비대위원장님이 내일 수요일 날 모두 발언해서 예. 이렇게 대놓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허탈감. 일단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는 진상조사나 고발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고발 조치가 안 되면 우리가 할까요? 개국본이? 맞아. 이거 개국본이 이런 거 잘 안진걸 소장이랑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근데 국회에 제소하는 것도 맞죠. 가능한가요? 국회는 이제 안 수사기관 되고 말고 사법기관에만 아니, 가능하고 저희는 무조건, 이쪽에서는 네, 저희는 국회 무조건. 차원의 윤리에 제소해 또 주시죠. 안진걸 소환해요? 아니요, 해야지, 저희 어떡할 개국본이 거예요. 맨날 이런 거예요.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평균 30건을 고발을 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이 뭐냐고 얘기하면 저는 20대들의 그 공시생 박탈감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건 일부 화난 사람들이에요. 그 암호화폐 투자했던 사람들 진 빚들 떨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금액 나오는 게 엄청난데 그거 관련돼서 오늘 이현주가 또 한마디 했어요. 예,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투자하기 위해서 진 빚, 빚투라고 얘기하죠. 그걸 청산해 주는 게 공정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부 저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지층에서 20, 30대들 특히나 40대 일부도 잘 모르지만 암호화폐 투자하면 된다며. 있는 애들이 투자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안 그래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변에 그 정도 투자할 돈은 여윳돈이 있거나 땡빛을 내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것 때문에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 가진 사람들 이것들은 지들끼리 돈 깎아주고 서민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갖고 죽을 것 같아서 폐업하는 마당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지지율 떨어지게 하는데 역할을 할 건데 맞아요.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 빚 떨어지면 좋은 거잖아라고 꾸준하게 멍청한 소리들 하고 그것도 있어요.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특혜 주는 거라서 예.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공정하지 그렇지만 않다는 이게 여론이 이면에는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20대, 30대들이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이런 빚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2 금융권의 빚이 대부분이 뭐냐면 일본계 금융이에요. 거기에 리스크들을 줄여주고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사나머니를 포함해서 일본계 자금들이 러시안 들어와서 캐스 러시안 뭐 캐스 이런 이런 거? 쪽들이 엄청난 일본 쪽 돈을 자금 풀었거든요. 엄청나죠. 저거 잘 알죠 그거는 저축은행 전문가죠. 네. 금융 전문가시죠. 아니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300 몇 개 있다가 70 몇 개로 다 구조조정됐잖아요. 왜 그때 네. 그래서 가교 저축은행 하면서 다 청산되고 이렇게 하는 절차에서 네. 일본계 대부업계 그러니까 사채 업자들이죠. 업자들이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많이 인수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막 배구단도 만들고. 일본은 그 저기 저축은행에 이런 대부업계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수하면 우리나라 아직도 높거든요. 그렇죠. 뭐 16% 이렇게 20% 가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대부업계들이 우리나라 저축은행 인수 많이 했죠. 뭐 친해저축은행, JT 친해저축은행, 뭐 그렇죠. JT 거기 노조 만들어서 파업할 때 제가 가서 그 저 집회할 때 제가 이제 저 연대사 하잖아요, 투쟁사.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파업을 이렇게 제3자가. 지시한 수계라 네. 표현이 이렇게 수계라고 되어 있더라고 수계. 그래서 3억 손배소하고 지령을 내렸습니까? 그 J트러스트예요. 그래서 일본계 기업인데 그 노조가 벌써 이렇게 머리에 띠매는 건 노조가 하잖아요. 경영진 머리에 띠매고 들어와 교섭할 때. 근데 내가 그래서 경영진이? 일본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일본 자본에 대한 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안 좋구나. 일본 자본이 그걸 내가 알게 됐죠. 정말 저는 이번에 청년들 이 비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투자를 하는 청년들보다 안 한 청년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조금씩 저금해 나가면서 학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일부들이 뭐 많이는 했다고 해도 한 20-30%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도박빚 갚아주는 거예요. 맞아요. 딱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맞아. 투자의 목적으로 코인을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거 투자했던 사람들도 탕감해 준다니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라고 쓰는 글들이 아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누구는 성실하게 살아갖고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등록금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남들 막 20배 30배 뛴다니까 도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20, 30대에 도박빚을 갚아준다고 하면 나머지들이 얼마나 허탈하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제 20, 30대들 진짜 본인들이 모르고 찍은 거 아니잖아요. 진짜 공시생들도 그렇고 저는 공무원 합격은 권선동. 설마 이 정도일 줄 모르고 찍었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소금 안 되고 아까 우리 노정열 우리 개그맨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합격은 권선동 말만 하면 돼요. 예. 7급이 너 7급 가고 싶어? 9급 가고 싶어? 7급이요. 그럼 7급 가. 진짜 이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좀 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김현정 의원님 월수 민주당 비대위 소식을 매주 전해주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죠. 네. 드디어 김현정 평택 김현정 유튜브가 10,000 명을 넘었어. 돌파했습니다. 근데 네. 만 70명. 저번에는 700명. 저희 이 방송에 나오셔갖고요 10,000명만 돌파하면 좋겠다. 그래도 11,000명은 돼야지. 역할들이 오늘은 11,000명은 돼야지. 아,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발전했어야죠. 네, 지금도 저희 방송도 점점 시청률이 회복하고 있어서 오늘 동감입니다. 5,000명까지 다시 돌파를 좋아요. 했습니다. 예, 평택 김현정 TV 여러분들 300명만 더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곽동수 TV도 여러분들 20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곽동수 TV도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저희가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시민단체들이랑 또 우리 고소장 쓰고 연합해서 권난동 반드시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소 고발인 기자회견까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담 하잖아요. 예, 고소 잘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달 고소 같이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저희 개국본 정기회원 가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877-0523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은 우리 민주진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촛불장터 여러분들 다음과 네이버에 촛불장터 검색하시면요 비싼 제품은 없지만
좋은 제품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촛불장터 많이 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분 남았는데요. 3분 마지막 발언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11,000명 됐나요? 벌써? 안 됐어. 아니요. 평택 김현정 왜냐면 5,000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평택 김현정 300명 정도는 모르겠네요. 좀 보여주세요. 금방 차일 걸로. 오. 1,900, 오. 800? 네, 평택 김현정 TV 여러분들 몇 명이에요? 안 보여드리. 9야 8이야? 8. 8? 예. 100명 들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진작에 했다고? 오늘 그리고 밤 10시에 여러분들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경찰국 외 그들의 장악 음모 최고위원 도전하셨는데 제가 이분도 약간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이분도 어쩔 때는 우리 편, 어쩔 때는 약간 그 박 냄새가 나고, 어쩔 때는 찐 냄새가 나고 막 그래갖고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최고위원 도전 이분은 좀 가망성이 있거든요. 예. 중앙위 통과도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 검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오늘 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노정열 방송인님부터 오늘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그 랩을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경석 선배가 굉장히 슬프실 것 같아요. 네. 공무원 특집 합격은 권성동,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네. 많이 자기 버전을 올려주시죠. 예,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네, 제가 이거 지금 3번째 출연하고 있는데 주제가 없는 방송이 그 1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다는 걸 제가 예. 정식 주제는 윤석열 사퇴. 너무 저 재밌고요 방송이. 저희 이만큼 준비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 3분 남았는데 오늘 안 해주나 하고 했는데 그 평택 해주죠. 김현정 TV 당연하죠. 저희는 끝에 다 해요.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민생경제연구소 제가 옛날에 공동소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편안하게 방송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많이 이 방송하면서 배우고 또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많이 여기서 예, 제가 슉슉슉 알려드릴게요. 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저는 박동수 선생님. 꾸준하게 욕하는 사람이 하나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서른 의원 오늘 아침에도 CBS 나가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했습니다. 이건 진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습니다. 고발만 하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서른 자근자근 좀 씹어주고 무엇보다 어저께 충격이었던 게 그 서른을 지지하는 똥파리들이 3시에 기자회견 한다니까 100여 명 모여갖고 목이 터져라 서른을 외칩니다. 우리도 이제 좀 모여서 떠들 때는 이재명 의원 기운 안 빠지게 해줍시다.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예, 서른 의원님 여름이라서 녹을 겁니다. 좀 있으면 저희가 녹여버리겠습니다. 네,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이제는 민주당 1.1만 명 됐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올라섰어.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도 많은 시청 바라고 그 동시간대 10시 야 노정열 우리 방송인과 서승만 선배님이 진행하는 10시 야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좀 더 캐오세요. 우리 지지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 방송 용까지는 다 한 거야 지금. 법사위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좀 확실하게 조금씩 자꾸 이렇게 네.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야. 예. 어쨌든 오늘 정치 클리핑 352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